경제공부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복습 잠깐만 하고요. 네, 라구람 라잔 교수의 폴트라인 설명해 주셨어요. 네, 전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지내신. 네. 세계 주요 이코노미스트 랭킹 이런 건 없지만 아마 인지도 면에서는 적어도 10손가락은 네. 무조건 들 것 같은 이분이 쓴 책이 폴트라인, 단층선이죠. 네. 그러니까 큰 지진이 벌어지게 될 때 처음에 네. 어디서부터 이렇게 지각 변동이 시작되면서 점점 커져 나가는 겁니다. 단층 작용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 선을 이제 폴트라인이라고 하는데 네. 이 폴트라인이 어디냐 이렇게 딱 집은 책이 바로 이분의 쓴 책이고요. 네. 그게 이제 주장이 이 불평등 문제에서 미국의 단층선이 생겨났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1970년대, 80년대를 경과하면서부터 IT혁명, 정보통신혁명이 벌어지는데 이 정보통신혁명 과정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뭐냐면 육체 노동을 하면서 꾸준히 반복적인 일을 해서 숙련된 일을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식자공들 이런 분들 또는 타이프라이터들 그런 분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속에서 직장도 잃어버리고 또 직업을 잃어버리는데 문제는 재기할 기회들이 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점점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결국 직장을 잃어버리신 분들 또는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패자에 속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는 쪽에서 이제 정부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시 행정부가 선택했던 것은 바로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그러니까 전부 다 국민들이 집을 가지자라는 참 듣기 좋은 운동이었는데 문제는 사람들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심화된 불평등 속에서 이 소득 불평등보다 더 심한 게 사실은 자산 불평등이잖아요. 누적된. 이런 자산 불평등이 심한 상황에서 집을 다 사라고 하니까 부자들은 여러 채를 사면서 큰 차익을 거두고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반면 이 돈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제 점점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에 의지하면서 주택을 구입했죠. 그게 바로 프레디매나 페니매 같은 아주 유명한 이제 악명 높은 금융기관들이 이런 서브프라임 말 그대로 신용도가 별로 좋지 않으신 분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우리로 따지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대출공사, 금융공사 정도. 그렇죠. 주택금융공사도 되겠고 여러 가지 또 신용보증기금들도 여기서 보강을 해줬던 측면도 있어서 아무튼 정부가 그냥 다 앞장서서 이 좀 저소득층들이 주택을 살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것이 폴트라인 그러니까 단층선의 시작이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그때 이제 IT 버블 입고 있으면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정말 성실했던 미국의 백인 계층들, 중산층들이 나는 그동안 꾸준히 이 일을 해왔는데 어느 날 저 사람은 내 소득은 잘 안 올라가는데 저 사람은 뭘 했길래 저렇게 부자가 됐는가 이런 맞습니다. 부분에 대한 그런 회의. 최근에 특히 미국에 상장된 스냅챗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들이나 인터넷에 바로 지워진다면서요? 잘하시는군요. 수백 명의 백만 장자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일부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또 창업 과정에서 동참해서 일약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등장했지만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기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 특히 이제 컴퓨터라든가 각종 수학이나 엔지니어 이런 쪽에 지식을 갖지 못한 저학력자들의 이 불만 이런 것들을 이제 돌리기 위해서 했었던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어떤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들을 이제 설명하는 걸 쭉 듣다 보면 질문이 하나 이제 오시는 거죠. 아니, 그래 문제의 원인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정책 당국자 쪽에서 이걸 설명한 그런 책은 없나요?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지 않으세요? 정책적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소방수 역할을 했던 정말 불이 난 경제를 끄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수염이 아주 턱수염이 인상적이었던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연방준비제도와 금융위기를 말하다라는 좀 약간은 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중앙은행의 입장을 좀 변호하는데 제가 오늘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아까 서두에도 잘 소개하셨던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부실을 저지른 금융기관에게 중앙은행이 구제금융 지급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에게 저런 사기 대출을 해줬던 금융기관들은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희희락락 잘 먹고 산다. 이런 불만을 느끼시는 분들이
그때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이라든가 네. 뭐 우리는 99%뭐 이런 것들을 피켓을 들고 시위 기억나시 않으세요? 네, 네. 그래서 월가를 점령하자. 네. 예, 그렇습니다. 여의도에도 사실 그런 운동을 하시는 젊은 대학생들이 네. 그 추위에 2008년 그 겨울에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에 거래소 앞에서 텐트를 치고서 수십일을 거기서 시위하시는 걸 보면서 지나가면서 와, 저분들의 열정, 저분들의 생각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과연 연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었을까? 더 나가서 그런 구제금융이 어떤 효과를 발휘했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미국의 생각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공적 자금으로 왜 저렇게 거대한 AIG나 수많은 투자은행들을 살려낸 거 그런 다국적 보험사들을 살려냈을까? 거기까지는 이야기했는데 금융회사들이 손실로 내 연금 줄어들고요. 맞습니다. 그저 뭐 내가 아는 친구 일자리 잃고요. 그 분노가 그때 정말 계속됐었죠. 그럼 왜 연준은 부실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비난을 자초했을까요? 바로 이제 그 이유는 은행을 죽여버리면서 발생하게 되는 그 손실이 은행을 살려주면서 자초하게 될 네. 도덕적 비난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마디로 말해서 악역을 스스로 맞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아니냐라는 그런 네. 자기 변호를 합니다. 네. 물론 이 책은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쓴 책이니까 네. 분명히 좀 자기 변호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아까 라구람 라잔 교수님의 그 날카로운 질책에 비하면 네. 이 책은 좀 어떻게 보면 방어적이고 조곤조곤한 말투입니다. 그러나 이 대학교에서 했던 강의를 책으로 옮긴 거라서 네. 우리나라 그 금융시장의 제도라든가 연준이랑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공부하기에 좋은 책인데요. 그 책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바로 1929년 대공황입니다. 네. 대공황 당시 미국 경제의 전체 경제 규모가 40%가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분노의 포도 아시죠? 그 유명한 영화와 네. 소설인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를 보면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특히 토지를 잃어버린 사람. 그때는 이제 이 토지가 담보대출의 대상이었는데 토지를 다 뺏겨버린 사람들이 정처 없이 서쪽으로 네. 뭐 살 길을 찾아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는데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이거 생각해 보면 바로 그때 당시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라는 쪽에 자기 반성에서 시작을 합니다. 중앙은행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면 첫 번째는 거시 경제를 안정시키자. 이거 참 중요한 역할이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하면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부도나는 일을 막아서 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자라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두 번째가 문제가 되겠죠. 바로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건 쉽습니다. 물가가 급등할 때는 금리를 인상하고 또 최근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금리를 인하하거나 양적 완화 같은 정책을 통해서 네. 돈을 마구마구 우리 지난번 그 크루그먼 교수님의 불황의 경제학 네.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죠? 그래서 그 이 육아조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을 써서 육아조합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뭐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그 하고 쿠폰을 잘 쓰지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제의 안정을 갖다가 도모하는 정책들을 펼친다라는 것을 잘 이야기한 다음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다음 네. 문제가 바로 뭐냐면 금융시장에 일단 문제가 생기는 걸 차단하는 데 실패했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네. 버냉키 의장이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이전에 금융시장에 안정적으로 또 주택시장에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대처했더라면 네. 그런 큰 고통은 안 겪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약간은 도취되어 있었다. 네. 즉 그린스판 연준 의장의 후임자로 이 네. 버냉키 의장이 처음 취임했을 때는 모두 이 그린스판을 비롯한 중앙은행의 총재가 너무너무 정책을 잘 펼쳐서 장기 호황이 앞으로 끝없이 펼쳐질 거라는 좀 어떤 그런 낙관적인 꿈에 젖어 있다 보니까 네.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투기적인 부동산 매입 더 나가서 그 돈을 빌려 가시는 분들의 어떤 상환 능력에 대한 아무런 평가 없이 네. 닌자라는 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네. 노 그래서 노 인컴, 인컴 노 맞습니다. 잡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도 없고 직업도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노 에셋, 자산도 없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 닌자 대출을 해주고 있었던 지금 생각해 보면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직업도 없습니다. 저 갖고 있는 뭐 재산도 없습니다. 네. 그래도 그냥 집을 사게 해줬어요. 그것도 네. 뭐 몇십만 불씩 돈을 빌려주면서. 네. 네. 이제 이런 일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미리 규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막았어야 된다라는 건 이 버냉키 의장도 굉장히 후회하는 부분이고 그 뒤 뭐 볼코르를 비롯한 다양한 네. 은행 관련된 네. 감독 규정이 강화되는데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그건 그거지만 이런 금융 패닉, 금융 위기가 일단 시작됐을 때는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1929년에 안 했다라고 반성합니다. 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은행이
끝도 없이 장사진에 줄을 네. 서잖아요. 네. 우리 예전 그 저축은행 사태 기억나실지 뱅크런 모르겠습니다. 같은, 예, 네. 그렇습니다. 끝도 없이 사람들이 이 은행이 망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의해서 은행에 줄을 서고 있는, 예금을 다 찾겠다고 줄을 서는데 은행은 이미 돈을 예금을 받은 걸 다 대출해 줬기 때문에 은행이 보유한 현금이 금방 고갈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중앙은행이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그럼 중앙은행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바로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우량 자산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네.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네. 우량 기업들에 대한 또는 우량 가게에 대한 좋은 대출이 있잖아요. 네. 그런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연준이 담보를 잡고 네. 그걸 긴급 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고금리를 부과하는 거죠. 네. 그때 금리가 예를 들어서 5%다 그러면 그런 뱅크런을 맞았다는 자체가 은행 너네가 경영 잘못한 거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네. 고객들의 신뢰를 잃었으니까. 네. 그러면 그런 은행들에 대해서는 금리 10%를 받고 빌려준다든가 네. 아니면 금리를 돈을 빌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빌려준다면 담보를 20억 내놔. 네. 이런 식으로 가혹한 조건을 달아서 은행들에게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면 되는데 그때 네. 당시 당시 미국의 중앙은행이 출범한 지 사실 20년도 채 안 된 네. 그런 젊은 은행이었던 탓도 있었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 존 스트롱이라는 옛날 이야기지만 이름만 들어도 벌써 굉장히 강한 어조를 주는 네. 뉴욕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분이 급사를 하시면서 네. 그 연준 내에서 중앙은행 내에서 어떻게 보면 리더, 지도자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며 파국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버냉키 의장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지은 죄는 대단히 나쁘다. 네. 그러나 이 은행이 망해버리고 이 은행이 망하면서 대출을 연쇄적으로 회수하는, 왜냐하면 돈을 갚아야 되니까 네. 은행들의 그 고객들에게 예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회수해야 되는데 대출을 회수당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돈을 빌려가시는 분들 참 많지 않잖아요. 네. 만기까지는 이 돈 안 회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 돈을 갖고 공장도 짓고 집도 사고 고용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던 기업들에게서 돈을 회수하게 되면 전형적인 비 올 때 우산 가져가는 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비가 오는 순간 우산을 회수해버리지 말라라는 그런 네. 이야기를 하는데 불황일수록 회수를 자주 하게 되죠. 네. 왜 그러냐면 예금이 이탈하는 순간 네. 은행들 입장에서도 망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더 급해 이러면서 대출을 회수하는 그런 일들이 청취자분들은 만기가 있는데 왜 갑자기 돈을 회수할까 싶은데 이제 차환 같은 걸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연기해줄 대출 같은 걸 연기 안 해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기업들에 대한 만기 대출 만기가 3년인데 네. 보통 그게 다 연기돼서 평균 10년 정도씩 대출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의 곳간이 마르면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 나가서 뭐 또 당좌 예금이라고 해서 당좌 대출이라든가 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네. 한도 가지고 네. 있는 것처럼 기업들이 은행에서 언제든지 신속하게 좀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약간의 비상금을 만들어 놓는 계좌들도 있는데 그거조차 네.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빚어지게 되면 사소한 충격에도 기업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네. 소문 하나만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1929년 대공황 당시에 이 버냉키 의장의 책을 읽다 보면 옛날 네. 이야기처럼 들려주는데 이 말은 조곤조곤하지만 그 들리는 역사적인 사실들은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인데 그때 네. 은행이 몇 개가 망했냐면 2만 개가 망했다고 합니다. 네. 대공황 당시에.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경제의 침체가 발생해서 GDP의 40%가 날아가고 네. 전체 그때 국민이 1억 2천만밖에 안 되는 시대에 실업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서는 네.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 6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이 실업자가 돼버리는 네. 그런 상황들이 그때 제가 들은 일화 중에 하나가 후보 대통령이 대공황 오기 전에 모든 국민들에게 집을 한 채씩 준다 했는데 대공황으로 노숙자가 워낙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종이 박스로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후보 하우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역사가 반복된다는 느낌을 정말 네. 듣게 됩니다. 네. 이번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당시에 네. 포크로저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그 네. 집을 차압당하신 압류된 분들이 집, 네. 압류된 집이 많을 때는 800만 호 가까이까지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 4인 가족이라고 하면 네. 2,400 미국 전체 사람들 중에서 대략 10명에 1명 정도는 사실은 집을 저희 잃어버리는 먼 친척분이 이민 가셔서 거기 법원에서 그런 압류된 주택의 인지 관련 일을 하시다 은퇴하셨는데 압류 주택이 그때 너무 많아서 그 삼촌께서 은퇴하시고 다시 불려갔다는 거예요. 인지 작업을 해라고. 그 정도로
압류된 주택이 많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질문이 네. 야, 그런데 벌을 안 주는 거야? 라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겠죠. 잘못한 은행들에게. 그래서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버냉키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을 주는 건 검찰이 할 일이지. 왜냐하면 사기 대출이라든가 네. 각종 감독 당국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네. 철저하게 왜냐하면 공적 자금이 투입된 네. 국민의 돈에 혈세가 투입됐던 것에 대해서는 네.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를 해야 되지만 그건 이 감독 당국과 검찰이 해야 될 일이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경제가 금방 망하는 걸 숨이 넘어가는 걸 살려놓고 네. 그 다음에 잘못된 범죄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실제로 그 뒤에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미국의 수많은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투자은행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소송 속에서 어마어마한 규모 최근에 있었던 JP 모건 같은 그런 네. 대규모 은행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한때 10조 원이 넘는 벌금을 두들겨 맞기도 네. 하는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그냥 그 정도 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익이 얼마나 많으면 그 벌금을 내고 은행이 아직 유지가 되는가도 신기할 네. 정도로 네. 그만큼 큰 은행이고 건전한 은행으로 지금은 탈바꿈했다라는 소식으로도 볼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이런 식의 연준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 대출을 해줬는데 이게 참 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 덕에 이제 어마어마한 공적 자금에 부실금융기관에 돈이 투입되면서 정부 재정 적자가 막 늘어났잖아요. 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정부 재정 적자가 최근에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이 담보로 잡았던 중앙은행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대출을 빌려줄 때 그 자산들이 올라버렸군요.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매년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 이상 그러니까 1000억 달러가 넘는 네. 이익을 매년 중앙정부에게 갚아나가는 네. 그러면서 연준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담보들의 가치가 상승하며 네. 최근에 미국의 정부의 이자 부담을 그렇게 경감시켜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 정보만 보면 아유 이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돈을 주고 보너스를 또 받아가는 네. 나쁜 이런 부분만 분명 강조되기 쉽습니다만 네. 그 뒤에 경과도 한번 들어볼 만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던 책 네. 바로 버냉키 연준 의장이 쓴 금융위기와 그리고 연방준비제도를 말하다라는 책은 한번 공부 역사의 네. 관점에서도 읽어보실 가치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좀 그런 그린스펀이 생각을 2000년대 초에 이제 버블을 막지 못하고 네. 결국 벤 버냉키 의장이 연준을 맡았는데 그렇게 위기에서 미국 경제를 인수한 벤 버냉키 의장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금융위기를 되돌아본 책이군요. 네. 참 뭐랄까 재밌는 책이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런 전직 중앙은행장님들이 네. 쉬운 책 좀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홍춘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